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기본 개념 강의 15번째 시간 조선 전기의 통치체제와 대외관계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조선은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부터 살펴볼게요.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 6조체제입니다. 이는 왕 밑으로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육조가 있는 형태로 의정부에는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의 3정승이 국정을 총괄했으며 그 밑으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육조는 이호, 예병, 형, 공으로 고려의 육부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외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요. 먼저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이 있고요. 승정원의 대표 관리는 도승지입니다. 또 왕의 직속 사법기구인 의금부는 반역죄인을 다루는 기관으로 의금부의 장은 금부도사입니다. 다들 왜 사극에서 한 번쯤은 보셨죠? 죄인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해서는 막 줄이를 틀고 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의금부고요.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사원부는 관리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곳이고요. 사간원은 왕에게 간언을 하는 간쟁기구입니다. 아시죠?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구로 서적과 문서를 관리했으며 경연과 서연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원부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삼사라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삼사는 고려의 삼사와는 다르게 언론 역할을 하는 왕권 견제기구였습니다. 고려의 삼사 기억나시죠? 고려의 삼사는 회계기구였지만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구라는 걸 잘 기억해두세요. 이 밖에도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한성부와 역사서를 편찬한 춘추관, 그리고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까지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도인데요.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목군, 현을 두었습니다. 고려에 있었던 향, 부곡, 소는 모두 군과 현으로 승격시켰고요. 모든 부목군현의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확실히 고려보다 중앙의 통제력이 강화된 걸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수령은 행정권과 사법권, 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9년을 통치했어요. 이 수령이 바로 사또예요. 왜 옛날 이야기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또한테 가서 해결해달라고 하잖아요. 사또, 이놈이 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요. 아닙니다, 사또.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걸 보면 조선시대에는 사또, 그러니까 수령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확실해 보이죠? 한편 이러한 수령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각 도마다 관찰사를 파견했고요. 이 관찰사가 파견된 곳을 가명이라고 합니다. 또 수시로 어사를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왜 암행어사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향리. 이 향리는 고려 때만 해도 나름 지방의 실세였지만 조선에 들어서는 지위가 훨씬 낮아져요. 아무래도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다 보니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만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에는 유양소라는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유양소는 건국초 지방으로 낙향한 사대부들이 향촌사회에 자체적으로 만든 기구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는 사림들이 향촌의 서원이라는 지방교육기관을 세웠고요.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만들어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서원과 향약이 사림들의 성장 기반이 되어준 거예요. 이렇게 향촌사회에서 지방 양반들의 입지가 컸으니 중앙에서는 유양소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경제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행정제도를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조선의 군사제도입니다. 조선에서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모두 정군으로 군역을 담당하거나 정군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양인이지 양반이나 현직 관료, 학생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일반 평민들만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군대는 크게 중앙군인 오이와 지방군인 영진군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예비군인 잡새군을 두어 심각한 상황을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관리등용제도인데요. 조선에서 관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과거입니다. 이러한 과거는 문과와 무과, 잡과로 나눌 수 있고요. 문과는 다시 속과와 대과로 나뉩니다. 이 중 속과에 합격한 사람은 성균관의 유생이 될 수 있었고 이후 대과 시험에 합격해야 문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고려와는 다르게 무관을 뽑는 무과가 있었는데요. 고려에서는 무신이 차별을 받았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이잖아요. 당연히 무관들이 대접을 받았겠죠?
그리고 잡과.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는데요. 주로 중인들이 응시했습니다. 또 조선의 과거에는 승과가 없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니까요. 자, 이렇게 관리등용 제도까지 조선의 통치제도를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 전기의 외교는 4대 교린, 이 네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으로 조선은 명에게 사대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는데요. 사실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었다는 게 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 명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으니 이건 나름 실리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에겐 사대했고요. 여진과 일본에겐 교린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때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먼저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사군 육진 개척이 있는데요. 사군은 압록강 근처로 최윤덕의 활약으로 이루어졌고요. 두만강 근처의 육진 개척은 김종서의 활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군 육진 개척 역시 세종의 업적이었죠. 반면 온건책으로는 무역소를 설치해줬는데요. 이곳에서 여진족들은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교린 정책에서는 강경책으로는 스시마섬 정벌이 있고요. 이 또한 세종 때였습니다. 이 스시마섬은 지금의 대마도인데요. 이때 이종무의 활약으로 왜구를 토벌했습니다. 또 온건책으로는 부산포, 제포, 연포 등 3포를 개항해 일본과의 무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일본이 조선의 무역 확대를 요구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중종 때 일어난 삼포회란이라든지 명종 때의 을묘해변 등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됐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는 명으로 가는 길목을 내놓으라며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임진왜란은 조선의 전후기를 나누는 핵심 사건이에요. 이러한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순신 장군인데요. 사실 이순신 장군이 등판하기 전 조선은 일본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됐고요.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부랴부랴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은 남해에서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 가장 큰 전투는 임진왜란의 3대 승전지인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일명 하객진 전술로 대승을 거두며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수군이 활약을 하고 있는 동안 육지에서도 의병들의 활약이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홍희 장군 곽재우가 있습니다. 한편 명의 지원으로 조명연합군이 결성되며 광군의 승정보도 울리기 시작했고요. 진주에서는 진주목사 김시민의 활약으로 진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진주대첩 역시 임진왜란의 3대 승전지죠. 그리고 행주대첩. 이 행주대첩 역시 임진왜란의 3대 승전지인데요. 권율 장군의 지휘 아래 힘을 합친 백성들이 결국 행주산성을 지켜냈고 마침내 조선은 한양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반격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일본은 남해로 후퇴해 명과 휴전협상에 들어갔고 이는 3년간 지속됐습니다. 그 사이 조선은 군대를 정비해 포수와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했고요. 지방군이었던 영진군은 소고군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비변사의 기능이 완전 높아졌는데요. 이후 조선 후기는 사실상 의정부 육조체제가 무너지고 비변사가 모든 걸 관장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597년 일본은 벼랑간 휴전협정을 깨고 다시 조선을 총공격했는데요. 이를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이때 역시 명량대첩에서 이순신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죠.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가 바로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퇴각하는 왜군을 격파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간의 지옥 같던 전쟁은 끝났지만 이 임진왜란이 가져온 파장은 정말 엄청났는데요. 무엇보다 조선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건 일본 교토에 있는 귀무덤인데요. 이곳엔 수많은 조선인의 귀와 코가 묻혀 있습니다.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군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조선인을 죽인 자들을 포상하겠다며 전리품으로 조선인의 귀와 코를 잘라보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왜군들은 앞다투어 조선인의 귀와 코를 뱉고 죽은 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코까지 베어갔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조선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국토는 황폐화됐으며 국가재정은 고갈됐습니다. 한편 명은 조선의 무리한 군대 지원으로 국력이 약해졌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워 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결국 명이 쇠퇴하고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며 조선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과연 조선은 또 어떻게 달라질진 조선 후기에서 만나볼게요. 오늘은 조선 정기의 통치체제와 대외관계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잘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